예, 오늘 내 몸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박민수라고 합니다. 예, 강의 1시간 반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 경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새롭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이 책을 하나 내야 되겠는데 제목을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건강관리, 건강증진 그런 제목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마침 회사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의료 현장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 회사에서 경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도 경영이라는 관점을 도입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아직까지 80%에서 90%는 건강관리 쪽에서 패러다임을 빌려왔고 한 10% 정도가 이제 경영에서 빌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영 공부를 조금 더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하게 우리나라 초우량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그리고 세계에서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같은 그 어떤 경쟁력, 내 몸의 어떤 건강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얻어가는 것보다 무엇을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내 몸 경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천이거든요. 이론보다는 실천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리스크란 말이 있는데요. 장수 리스크 들어보셨죠? 아마 생소하시기로 할 겁니다. 그 리스크가 뭐죠? 리스크. 위험. 위험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리스크란 말이 언제 많이 씁니까? 경제학적인 용어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자신이 반대급부로 가지게 되는 부담이잖아요. 그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가지게 되는 부담인데, 장수 리스크는 뭡니까, 그러면? 오래 사는 거하고 좋은 건 아니야. 그쵸? 와, 이렇게 또 이제 명료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저 처음 봤어요. 오래 살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위험인데,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죠. 그죠? 그럼 일단 좋은 게 장수 리스크가 뭔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평균 수명을 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85세, 82세, 80세. 비교 다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수명을 이야기할 때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해야 되죠. 지금 현재는 남자는 78세, 여자는 82세 정도 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대부분 뭐 20대도 많으시고 30대, 아무리 나이 드셔도 40대 이상 없으신 것 같으세요. 얼핏 보기에는. 예.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자기 개인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예.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비치는 남자 밑에 보면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사시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남자 78세인데 어떻게 18년을 더 늘려야 되냐 말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40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이 많으신 분도 40년을 더 사시는 동안은 평균 수명이 그 정도는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학기술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수 리스크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들은 뭘까요? 대표적인 것들. 성인병. 한자로 딱 대답해 보세요. 다 한자로. 병.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아마 병하고 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재미라고 그러나요? 친구들 관계, 이해관계. 근데 제가 이걸 다 살펴보니까 돈이라든지 재미나 친구라든지 인생을 즐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이더란 말이죠. 일례로 어떻게 이야기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조금 힘든데 왜 그러냐?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걸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약을 계속 사 먹어야 돼요. 그죠? 약 쓰는데 돈이 들어가죠. 근데 약 사 먹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뭡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하죠.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감기 같은 건 금방 나으니까 괜찮지만 만성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떨어져요. 능률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보니까 몸과 마음은 어때요? 하나거든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머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않죠. 우울증이 오죠.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똑같이 신체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저기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사람의 뭐를 이룹니까? 삶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뭐 일례로 65세 이상 사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실험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분들하고 65세 이하 분들하고 의료비가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만큼 아프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자기에게도 부담이고 국가에도 부담이죠.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에도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이거 사회보험 개혁하다가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든데 보험에다 갖다 부을 돈이 어딨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럴 만한 가능성이 미국보다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훨씬 높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세계 1위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미국보다 3배, 4배 빨라요. 우리나라 이전의 기록이 어디였습니까?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까지 인구의 8%가 도달하는데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15년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8년 만에 그걸 돌파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부양받을 수도 있고 부양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백발백중 그 노령화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의료비 지출, 보험 지출, 연금 지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굉장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시대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면 그 사람 우리나라에 뭐가 됩니까? 애국자겠죠. 예? 옛날에는 중동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 애국자였지만 지금은 아프지 않고 몇 세까지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란 말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뭡니까?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건강해야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의 길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길, 파란색 길, 검은색 길. 옛날에는 이제 이 X축이 중요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근데 이제는 Y축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신체 기능, 삶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Y축이 제로가 되면 뭡니까? 쉽게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신 거죠. 예? 돌아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 계신 분들이 남자 95세, 여자 100세까지 못 살고 죽으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기 사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기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젊은 사람들의 조기 사망 원인 1위는 뭐겠어요? 잘 아시네요. 최종 사인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스트레스는 그게 선행 사인입니다. 최종 사인은 1위는 뭐겠습니까? 자살. 2위는 사고. 그죠? 물에 빠져 죽고 차에 부딪혀 죽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이제 45세 이상이고 40세, 50대, 60세 조기 사망 원인 1위는 뭐예요? 질병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암이죠. 암. 2위가 뇌심혈관계 질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기 사망하지 않으시려면 마음의 병이 있어가지고 자살하지 않으셔야 되고 안전벨트 잘 매고 음주운전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죠? 사고 안 당해야 되고 술 먹고 수영 안 하셔야 되겠죠. 그죠? 나이 들어서는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심장과 머리 혈관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길은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바람직한 게 9988, 2343이겠죠. 9988, 234는 뭡니까? 까지 살다가 2, 3일 만에 깨 죽자입니다. 그러니까 2, 3일 만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조 다 불려들어가지고 2, 3일이 안 되더라도 2, 3주 안에는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를 잘 실천하면 된단 말씀입니까? 내 몸 경영을 잘 실천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988, 234는 과학입니다. 근데 그거는 의사가 만들어주는 과학이 아니고 누가 선택하는 과학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과학입니다. 예.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많은 삶의 길이 죽겠다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45세까지 저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30대부터 골골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제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5세 정도까지는 신체 기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렇지만
절대 죽지도 않고 살 때까지 다 삽니다. 근데 죽겠다 하면서 사는 거죠. 앞에 죽겠다는 누가 죽겠답니까? 내가 죽겠다예요. 아파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우울해 죽겠다. 뒤에 죽겠다는 누가 죽겠다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누라나 이제 남편이나 이제 부인이나 이제 이 배우자 때문에 이놈 때문에 죽겠다. 근데 죽겠다 중에서 유일하게 예외는 하나 있어요. 그냥 죽겠다가 있어요. 혹시 무슨 병일까요? 자기는 안 죽겠고 남만 죽겠는 병이 있어요. 치매. 예. 자기는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치매가 근데 옆에 사람 진짜 괴롭히죠. 그죠? 그래서 이 장수 리스크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자기 정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다 그래도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정년은 언제까지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S그룹에서 오신 분 이제 임원은 아니지만 임원 밑에인데 거기는 45세 이상 되면 좀 제가 위험한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임원으로 승진 못한다고 하면 조금 이거를 이렇게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95세까지 살 건데 45년 일하고 50년 동안은 일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잘 가시려면 내 몸 경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 경영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뭡니까? 여러분도 이제 몸 있잖아요. 내 몸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투자하고 연구개발하고 목표를 세워서 만들어 나가야 될 하나의 기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몸 기업의 뭐가 되는 겁니까? CEO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대략 한 80분의 CEO가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내 몸 기업의 CEO다. 한 번도 자기 몸을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 몸의 CEO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와,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는 내 몸 기업의 CEO다. 그러면 CEO로서 뭘 해야 됩니까? CEO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마 경영이나 자기개발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이윤. 그죠? 베네핏이 남아야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되죠. 그죠? 그 이윤이라고 하면 뭘까요? 항상 뭔가 남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남겨야 될 건 뭡니까? 건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몸의 에너지의 10%는 항상 남겨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아까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네 글자로. 뭐였습니까? 스트레스. 아마 90%는 스트레스 오는 병이고요. 스트레스의 또 동질의 양면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이거는.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올까요? 뭔가 넘치니까 오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는다, 넘친다 그러잖아요. 과로가 우리나라 사람들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과로, 오버워크. 그래서 오버워크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 몸의 에너지를 다 어떻게 돼요? 100% 다 쓰게 되죠.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때 뭐가 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감기도 오고 폐렴도 오고 그리고 오버워크 하는 사람들은 100% 몸속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활성산소를 훨씬 더 많이 만드네요. 그 활성산소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세포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암입니다. 그게. 자기 에너지의 10%는 항상 남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을 환자라고 잘 안 불러요. 물론 감기로 오시는 분들은 환자긴 하죠. 환자라고 안 부르고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 강의에서 들으신 것 같으세요? 예. 제가 고객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있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로 옵니까? 환자로 와요. 환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대는 뭡니까? 환자들은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잖아요.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하고 하는데 누가 고쳐주기를 바래요? 의사가 고쳐주길 바라죠. 의사는 뭐로 고칩니까? 약하고 수술로 고쳐요.
근데 약하고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뿐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뿌리는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기 때문에 너가 고쳐주기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은 딱 안 아픈 수준까지만 갑니다. 건강해지질 않는 거죠. 건강해지시려면 나는 환자가 아니고 나는 아프더라도 나는 건강한 사람인데 잠시 조금 아플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뭐뭐님, 환자분이라고 안 하고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불러줘요. 그게 그 사람을 환자라고 지칭하는 거하고 지칭하지 않는 거하고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 의학은 8대2입니다. 9대1이죠. 누가 9예요? 의사가 9고 환자가 1이에요. 근데 내몸 경력은 8대2예요. 누가 8입니까? 자기가 8이고 의사들이 2입니다. 의사들은 멘토링을 해주고 스포트를 지원을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힘을 빌 때도 그 정도 수준에서 비셔야 된다는 거예요. 8대2에서 2대8. 8대2하고 2대8은 제 책 내몸 경영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자기 에너지의 80%만 쓰라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의 20% 남겨두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0%의 에너지로 일을 하나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옛날에 하나밖에 못하는 일을 몇 개를 할 수 있게 됩니까? 5개 정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 대신 내 몸을 믿어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건강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1위 하는 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제일 빠르게 성장한 나라잖아요. 그죠? 그죠? 고도 성장했고, 굉장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 건강에 대해서는 뒷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 있고 외양간 고치죠.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봐요? 쫀쫀한 사람으로 보든지 째째한 사람으로 보든지 이기적인 사람으로 봐요. 저녁에 3시 갈 때 술잔 돌리면 다 받아야지. 그거 안 받고 있으면 자기만 간 안 나빠지려고 하는 파렴치한으로 봐요. 회사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한테 담배 끊으러 잘 오시던 분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이 사람 담배 안 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잘 끊던 양반이 그만 이제 담배 피다가 옆에 있는 어떤 같이 일하는 동료가 되게 이제 위에 상사한테 깨져가지고 휴게실에 같이 커피 먹으러 나갔는데 커피 먹으면서 무심코 주는 담배 한 대 있잖아요. 그걸 차마 이제 거절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자기가 담배를 같이 안 펴주면 그만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그게 건강 자체가 수단화되어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한 수단, 가족을 돌보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 있죠. 그게 제일 하나의 문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에 자꾸 의존합니까?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죠. 그죠? 물론 저희 의사도 또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사 안 놔주면 이제 진료 안 받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고 감기 걸려가 오면 약 안 받으면 진찰료 안 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약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약들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약들은 뭐를 일으킵니까? 부작용을 일으키죠. 근데 부작용 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모든 약들은 의존을 일으켜요. 그죠?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고 안 아파지고 잠도 잘 자게 되고 변도 잘 보게 되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 아플 때 약을 자꾸 의존하게 되죠. 근데 약을 점점점 의존하면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적응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약을 써도 안 듣게 돼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성입니다. 의존, 내성.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약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죠. 더 높은 양을 써야 되고 약을 안 쓰면 불안하고 이런 게 중독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중독까지 가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차이긴 하지만 약 중에서 부작용이 되게 심각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수면제, 변비약, 소화제, 진통제, 항생제.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적당하게 써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근데 가령 이제 비건한 예도 이제 제한테 이제
자주 오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양반이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변비약을 너무 이렇게 가용을 하셨어요. 변비약을 가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뭐가 기능을 안 합니까? 항문 관략근이 기능을 안 해요. 소화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위장이 기능을 안 하고요. 항문 관략근이 기능을 안 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 중에도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변비약을 너무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항문 관략근이 힘을 안 써도 어떻게 됩니까? 변비약이 대신 역할을 해주니까 어때요? 항문 관략근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젊었을 때부터 이 분은 뭐가 되게 싫냐면 숙변이 되게 싫은 거예요. 숙변이 되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변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가의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하겠습니까? 아침마다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변이가 있든 없든 숙변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한 성격을 가진 여자분이거든요. 생긴 것도 되게 멀쩡하세요. 근데 이렇게 변도 안 올렸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을 주다 보니까 무슨 병이 됐습니까? 치질이 나오죠. 치질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변비는 더 심해지죠. 아무래도 자기가 아프면 힘을 주는 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변비약을 계속 드시고 이게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했겠어요? 어떻게 치료해? 변비약을 좀 좋은 거 이제 생약 성분으로 줬을까요? 어떻게 하시지? 변비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처방 하나 더 내렸어요. 이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인드죠, 그죠? 완벽주의 성격. 뭐에 대해서 완벽해요? 똥에 대해서 완벽하죠. 똥을 자기 몸에서 밀어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방을 내렸겠어요? 일주일 동안 변을 보지 마라. 일주일 동안 변을 보면 내가 진료비를 몇 배로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돌팔이 같은 놈이 그러니까 좋은 약이나 좀 주지.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아파 죽겠으니까, 그리고 옆에서는 뭐 또 S대 놓은 그런 의사라고 이야기 듣고 소개를 받고 왔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일단은 이분이 안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2개. 뭐를 안 먹고 있었겠습니까? 식이섬유 되게 부족했고요. 식이섬유 섭취량을 분석해 봤더니 13g밖에 안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몇 그램 먹어야 됩니까? 30g 먹어야 되거든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렸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많이 먹였어요. 변을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을 많이 먹겠어요. 물도 안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변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치유되죠.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변은 그렇게 안 넣어도 억지로라도 계속 보려고 해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보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4일째 되니까 이제 제가 병원에 나가니까 우리 간호사한테 전화가 계속 온 거예요. 선생님, 지금 너무 변이 마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안 된다. 그래도 일주일은 채워야 된다. 하루 더 참으시오, 이제 이야기했어요. 5일째 되나 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팬티에 좀 묻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나가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좀 곤란합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전화기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분 후에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분에 전화했는데 또 그놈이 또 신기하게 또 나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개구리처럼 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겠어요? 바로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바로 일어나라고. 그분 또 그 지시를 안 줬으면 1시간 동안 이제 들어간 놈 끄집어내려고 1시간 동안 또 힘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째 딱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시원하게 변을 본 적이 없다. 그분은 그 다음부터 뭐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이지만 이제 변을 보면서 편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몸 안에 충분히 변비를 치료하고 자연스럽게 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을 봐야 된다는 조바심 하나. 두 번째, 약에 의존했던 게 그 사람의 능력을 잠시나마 뺏어간 거예요. 그분 잘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생 동안 관장하면서 사셔야 되실 수도 있었어요. 물론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자기 몸의 능력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그런 어떤 강박적 성격,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남용하는 약들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약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면제입니다.
제가 수면제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수면제, 불면증을 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격, 생각이 많은 사람들. 생각 과잉 환자들, 생각 중독 환자들이 불면증이 많고요. 그러니까 생각 중독 환자들의 가장 많은 거는 이제 강박적 성격이 있어요. 강박적 성격. 완벽주의적 성격이죠. 일을 마무리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업무 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업무 지향적인 사람들은 잠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야 된다고 생각하죠. 수험생이 오늘 잠 안 자면 내 시험 못 볼 거야 하고 똑같아요. 근데 잠을 자야 된다고 강력하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은 언제 잠이 오냐면 우리 머릿속에 어우러져 시스템, 각성 시스템이 셧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각성 시스템이 다운돼줘야지 잠이 오는데 잠을 자야 되겠다고 이게 양을 한 마리부터 1000마리까지 계속 세고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김병만의 달인은 아니지만 16년 동안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유수한 병원 치료 다니면서 했는데 치료한 그분의 불면증 고쳤어요. 이분 또 어떻게 치료했겠습니까? 아까와 똑같죠? 48시간 동안 못 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시면 자기 몸은 반드시 보답을 합니다. 그분은 진짜 저한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6달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자, 내 몸 경영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몸 경영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 몸 경영 목표. 이거는 이제 결과지표입니다. 결과지표. 결과로서 승부하는 거죠. 그 내 몸 경영은 행위도 중요하죠. 우리가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생활 습관이라고 그러죠.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분들 아까 이윤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윤을 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말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열심히 살아도 이런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 경영자에서는 실패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라 하거든요. 그죠? 뭐 한다고 해가지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 경영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결과로서 반드시 쟁취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신장 이때 정상 체중입니다. 160cm면 54kg, 165cm면 57kg, 170cm면 61kg. 근데 이건 남자예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날씬하게 하시려면 5kg를 빼셔도 돼요. 물론 안 빼셔도 됩니다. 젊으신 분들 이제 체형을 고려하신다면 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되면 좀 통통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그죠? 다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전부 날씬한 분들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 도달하신 분들 계세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3kg. 훨씬 넘었어요? 그럼 오늘 목표 하나 생겼네요. 네, 저는 10kg 초과돼요. 여기 있어요? 저 제 키에서 10kg 초과. 여기 있어? 그러면 10kg는 빼셔야 됩니다. 오늘 목표 하나 생기셨네요. 잘하셨습니다. 혈압은 120, 80 전후. 140에 90이 아닙니다. 120하고 140, 80하고 89, 90 사이는 뭡니까? 고혈압 전 단계예요. 고혈압 전 단계는 고혈압만큼은 아니지만 고혈압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그 혈압제일 때는 물론 원칙은 아시죠? 어떻게 제시해야 됩니까? 30분 동안 조용하게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뭐를 안 하셔야 돼요? 담배도 안 피시고 스트레스, 커피도 안 마신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제시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일부러 이제 조금 이렇게 허겁지겁 와서 한 번 더 재보라고 그래요. 사고가 꼭 이렇게 자기 고요하게 앉아있을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면 그 사람은 강철 심장과 강철 혈관을 가지신 거죠. 그럼 혈당은 100 미만, 당화혈색소는 6% 미만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뇨의 기준은 이제 126이지만 공복혈당 126 아래가 아니고요. 정상 혈당은 100 미만입니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범위는 240, 여자는 260. 만약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더 낮게 유지하셔야 되고요. 체력이나 학습 능력, 인지 능력은 청년 수준을 99세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아까 99세까지 20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교회죠. 교회 11조인데요. 자기 몸에 10% 투자라는 거예요.
10% 투자하실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시간하고 돈이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아는 분들한테는 내 몸 펀드를 들으라고 그래요. 자기 수입의 10% 정도는 미리 이렇게 들었다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건강수족도 가끔 사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피트니스 센터 끊고. 그럼 요새 김치 비싸지만 야채 같은 거 있잖아요. 마트 같은 거 가면 채소가 비싸더라도 야채 먼저 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의 원인을 보시면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국제암연구소나 미국 암협회지를 보니까 흡연이 한 15%에서 30%를 차지하고요. 만성간염이 10%에서 25%, 음식이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잘 유지해도 자기가 30%만큼 건강해질 수 있고 30%만큼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제가 스트레스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그 다음에 경쟁이 심한 사회는 뭐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급부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니까 뭐를 추구하게 됐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중독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중독적 물질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게 VTA 쪽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적 기제로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셨어요. 술, 그 다음에 담배, 합법적인 마약이죠. 담배.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탈구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성, 그러니까 이성, 섹스죠. 그죠? 섹스도 중독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오락, 인터넷, 게임, 그다음에 도박. 얼마 전에 도박 때문에 인생 망치신 연예인들 봤죠. 그죠? 뭐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나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쇼핑, 수다 중독, TV 중독. 자기를 망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뭐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까? 내성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담배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담배를.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들이마시면 이 머리까지 몇 초 만에 도달하시는지 아세요? 니코틴이? 7초에서 15초 만에 도달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니코틴이 새끼들을 키우고 있어요. 병아리처럼 이제 니코틴 달라는 새끼. 그게 뭡니까? 니코틴 수용체예요. 니코틴 수용체가 우리 머릿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니코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잽싸게 딱 뭅니다. 물면 그 말단에서 뭐가 분비된다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기분 좋게 하는 거.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죠? 도파민이 분비되면 기분이 쫙 좋아져요. 근데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니코틴 수용체가 이제 다 니코틴을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니코틴 달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대뇌 쪽에다 막 스트레스 줘요. 이제 그거를 물론 이제 오래 끊었을 때는 훨씬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중독인데 여러분들 오래 끊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그러니까요. 일시적으로 검단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우리가 담배 피우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담배 피는 가장 큰 이유를 뭐 때문에 담배를 핀다고 그래요? 스트레스 받았어. 담배 핀다고 그러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은 담배를 안 폈으면 니코틴 수용체가 주는 검단 증상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죠. 니코틴 수용체가 머리 쪽에 계속 스트레스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담배를 안 폈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2배로 받고 있는 거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담배를 많이 피다 보면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정상적인 자극 있잖아요. 가족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거에
다른 사람들이 충분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못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담배 피우신 분들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정도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을 주는 것 중에서 마약이라든지 니코틴, 코카인, 필로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항이 있죠.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엘리트시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담배는 그래도 합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피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가지는 뭐 이렇게 아이 중독. 아이도 제가 보니까 아이 중독이 애를 망치더라고요. 아이 중독이 뭔지는 아시죠? 밤새 애들 이렇게 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 중독이 가장, 내가 아이 중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애 학교 가고 난 다음에 애 생각하고 있으면 아이 중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중독적 기제가 뭐겠어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중독적 기제로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음식에 중독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일단 그렇죠. 많이 먹죠.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나쁜 것을 많이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것도 안 먹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식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단맛을 보니까 도파민이 쫙 분비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더 먹고 싶죠. 계속 단 게 먹고. 근데 보세요. 이게 나중에 우리 이게 찌를 가지고 이게 실험했더니 비만한 찌. 얘는 이제 어떤 찌겠습니까? 단맛을 되게 많이 먹은 찌죠. 얘는 똑같은 단맛을 주면 그것을 만족을 느낀 정도가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퇴화됐다는 거죠.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쥐는 이제 하등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한테 대입해 보면 어떤 애들이 이 잘못된 입맛 때문에 가장 어떤 계층이 가장 타격을 많이 받겠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애들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입맛을 바르게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시험 보면 정크푸드를 더 섭취합니다. 초콜릿, 사탕, 스낵, 아이스크림. 근데 여러분들이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뭐가 분비가 돼요? 이 단맛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의 일종이잖아요. 그죠? 인슐린 많이 분비되죠. 그러면 인슐린이 무슨 작용합니까?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이 들어왔을 때 그 혈당의 일부분은 뭐로 가요? 머리로 가가지고 에너지 대사로 활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밥을 먹으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 지방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에 체내에 축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근데 단맛 음식을 너무 많이 먹든지 자꾸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이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지방으로 많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비만해지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인슐린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앵꼬가 나버리겠죠. 그러니까 비어버린단 말이죠. 아니면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오작동 되든지 그런 병이 무슨 병입니까? 그게 당뇨병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단맛을 먹고 그거에 또 금단 증상 때문에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세계 1위 증가하는 게 아까 고령화율도 있지만 비만율하고 당뇨 증가율이 1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을 시킬 때 그럼 이게 단맛이 또 신기해요. 일시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단맛을 많이 먹으면 단맛 음식 딱 먹으면 뭐가 많이 분비돼? 인슐린 분비되죠? 그럼 인슐린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혈당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요. 혈당을 떨어뜨리면 다음 식사 때 되면 어떻습니까? 배가 굉장히 더 고파요. 그러니까 더 먹는 게 더 당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첫 단계부터 딱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입맛은 마약 중독보다 나쁘다.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장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 꼭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오키나와?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좋다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오키나와를 소개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저는 이제 장수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3대 장수 마을 중에 하나죠. 여기는 100세 넘으신 이렇게 어르신들이 밥 메고 소 끌고 가고 그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키나와가 이제 굉장히 일본 최남단에서가 대만하고 비슷하니까 아열대 지역이라서 이렇게 바다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렇게 소 끌고 밥 메고 그러시는 100세 노인분들한테 당신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좀 잘 안 보이는데 하라하치부라고 그래요. 하라하치부. 하라하치부. 그래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항상 하라하치부라고 이제 주문을 외우고 먹거든요. 하라하치부가 뭐냐면 배가 부르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몇 프로만 채운다는 거예요. 80에서 90%만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를 항상 10% 정도는 남겨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를 자꾸 채우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뭐가 떨어집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체지방으로 자꾸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위가 차기 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기 병이 안 걸린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그랬죠. 근데 또 애국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애국자입니까? 이거 보면 아실 건데 저는 없는 거 안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음식을 남기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음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애국자라는 거는 그건 언제적 이야기예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이야기예요. 먹는 게 부족한데 아무리 해도 그 사람한테는 반인분 정도밖에 안 오는데 그 음식 남기면 되겠어요? 100%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지금 나오는 제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만날 가는 이제 음식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분식집 만날 가는 집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1인분으로 나오는 게 몇 인분인가 봤더니 1.5인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몇 인분만 먹겠습니까? 3분의 2인분만 먹거든요. 3명이 가면 몇 인분 시켜서 먹어요? 2인분 시켜서 먹어요. 만약에 아줌마 눈치 되게 많이 줘. 이게 오늘 좀 영업 안 되고 그런 날 같아. 그럼 눈치 봐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때 3인분 시켜야 됩니다. 3명이서 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인분 시키고 30% 남기는 거예요. 3분의 2인분만 먹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75kg였는데 62kg까지 뺐어요. 13kg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1인분은 1.5인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인분을 드셔야 돼요. 자기 인분. 나인분. 자기 인분은 아까 그 뭡니까? 전성기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자기한테 맞는 인분이라니까.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그게 1인분 나왔다고 그거 다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 열심히 진료하고 이 아주머니하고 어머니도 자 이렇게 음식점이 돼야 되니까 맨날 가가지고 3인분 시켰어요. 3명 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30%씩 남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지 계속 쳐다보더라고. 딴 데는 와가지고 밥 한 공기 시키고도 옆에서 보면 이 모자라니까 배 이렇게 나오신 양반들이 한 공기 더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와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특히 여자들이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멀쩡한 남자들이 와가지고 뭐 옆에 계신 뭐 병원의 의사들 같은데 항상 3분의 2만 먹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비만도 이제 치료하신 분들이라니까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주구장창 3달 동안 계속 1인분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3달째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적게 주더라도 계속 올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못 줄여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올까봐, 야박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1인분 다 먹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은? 1인분 다 먹었으면 몸에 버린 거예요. 그거를 음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에 버린 거예요. 몸에 버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에다가 인슐린 저항성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음식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몸에 버리는 게 문제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음식점에서 3개월 동안 그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럼 30% 남은 음식은 결국에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못 먹는 애들한테 결국에는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구의 균형 법칙에 의하면. 그렇게 또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음식 남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음식을 남기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이제는 애국자예요. 집에서 하실 때는 물론 이렇게 줄여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식약동원이라고 그럽니다. 먹는 거하고 약은 동일하다.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식하게 돼요. 그죠? 제가 그때 살을 뺄 때 천천히 먹기 위해서 썼던 가장 제가 썼던 방법이 뭐겠습니까? 저는 아주 단순하게 했어요. 천천히 먹으려고, 저도 그 전까지는 이제 숟가락을 사용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식탁에서 젓가락을 치웠어요. 숟가락을 치웠어요. 온리 젓가락으로만 식사합니다. 젓가락 식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능올림픽 우승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 아시죠? 젓가락 쓰면 되게 미세 동작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머리 쪽이 발달이 됩니다. 근데 젓가락 식사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씩 집게 되죠. 그러니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천천히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씹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오래 씹으려고 적어도 이제 살 뺄 때는 20번 정도 씹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가 식사 시간에도 항상 적용이 되거든요. 적어도 30분 이상 젓가락으로 천천히 씹으려고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적게 먹게 되고, 두 번째, 오래 씹으면 뭐가 많이 분비됩니까? 침이 많이 분비되죠? 침이 엄청난 면역 물질인 거 아시죠? IgA라든지 신종플루를 이기는 그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오래 씹으면 뭐가 자극이 됩니까? 턱근육 신경이 대뇌피질을 자극해가지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에는 포만 중추하고 배고픈 중추가 있어요. 천천히 먹으면 어느 정도 먹다 보면 포만 중추도 자기가 만족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빨리 먹는 사람은 10분 만에 먹으면 한 그릇을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그릇 반, 두 그릇을 먹게 되지만 천천히 먹다 보면 한 반 그릇 정도만 먹어도 어느 순간에 배 부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천천히 먹자는 거죠. 그리고 젓가락으로 먹으면 또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뭐를 못 먹어요? 국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서, 저는 원래 좀 국물을 안 좋아하긴 하지만 식당에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옆에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국이나 그런 거 보면 건더기만 남아있고 국물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국물이 뭐 덩어리입니까? 소금하고 지방 덩어리예요. 그게 비만하고 고혈압의 가장 큰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젓가락 식사가 국물을 안 먹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 가급적 드시지 마세요. 건더기만 드시고 식사 다 하고 났을 때는 국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선생님 젓가락으로 식사하시다 들고 마시면 되죠,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던데. 그래서 입맛을 싱겁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 입맛을 지금 싱겁게 바꿨냐면요. 설렁탕집, 순댓국집 갔을 때 소금을 안 찍어 먹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옛날에 계셨던 분은 더 독하신 분 계세요. 이것도 간이대가 놓은 거다. 그래서 설렁탕집에 가서 뭐를 부어서 먹습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설렁탕집에 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물어보죠. 이거 어디다 쓰려니까.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사람이 그냥 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거 좀 부어서 먹으려고 한다니까 우리 직원이 뭐를 갖고 왔어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육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은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는데, 설렁탕집,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설렁탕집 갔을 때 어떤 집은 소금 안 넣고 먹어도 될 정도, 어떤 집은 진짜 뜨거운 물 부어야 될 정도까지 해요. 왜 그러냐면
WHO 우리 소금 권장량이 몇 g입니까? 제가 없는 걸 안 물어본다니까요. 몇 g이에요? 5g이죠. 우리나라 사람 몇 g 먹어요? 13g 정도 먹고 있습니다. 2.6배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평균적인 한국 분이라고 한다면 13g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20, 80이 정상 고혈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40대 넘어가면 120, 80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그 130, 80 정도도 감지덕지예요. 물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기도 하지만 짜게 먹는 습관이 그만큼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기가 차게 비만 환자 한 분 고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굉장히 반식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나름대로 식사도 지키려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살을 못 빼더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양평가를 하다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했더니 가끔 이제 스낵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어요. 자기는 참으려고 하는데 안 참아진다는 거죠. 왜 그런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딱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물을 거의 안 먹어요. 물을 안 먹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아시네요. 살찌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맛이 없다는 거죠. 물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물을 안 먹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목마른 중추가 있잖아요. 목마른 신호를 우리 머릿속에 보내겠죠. 그렇죠? 근데 목마른 신호가 오는데 그게 신호가 어디냐면 중간에 이 목마른 중추가 여기 있으면 여기 가운데에서 큰 놈이 하나 막고 있어요. 그게 무슨 중추입니까? 배고픈 중추예요. 그래서 목마른 신호가 오다가 배고픈 신호한테 딱 잡히는 거죠. 근데 목이 마른데 뭐로 착각하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로 착각합니다. 목이 마른데 물을 안 먹고 뭐를 먹는 거예요?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짠 음식 먹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목이 더 마르죠. 그러면 또 오다가 또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는 건 습관입니다. 하루에 2리터, 그러니까 컵으로 보면 8잔에서 9잔 정도. 012는 0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2죠. 가행이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1, 1은 1에 세팅이 되죠. 그죠? 플러스 4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 더. 우리 몸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려는 이제 그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1, 2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내일 아침 정도 되면 또 안 먹겠구나. 그러면 2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100% 축적하려고 합니다. 곰이 동면 들어가기 전에 축적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살찌는 체질로 전환되지 않고 기초 대사량을 높게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식사를 3끼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살을 빼시고 아까 제가 하라치부에 의하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0.8, 0.8, 0.8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거죠. 물론 1이라는 건 뭐냐? 자기인분이에요. 자기인분. 사회적인 통상적으로 봤을 때 1인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0.8, 0.8, 0.8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국물 안 먹기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지금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칼슘입니다. 칼슘은 하루에 1000m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칼슘을 안 먹어서 생기는 가장 큰 병이 뭡니까? 고지혈당증이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지난다든지 남자분들은 담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남자분도 요새 고지혈당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고지혈당증이 생기기 쉬우니까 그래서 저지방 고칼슘 우유, 그냥 정상 체중인 사람은 칼슘 우유. 나는 우유만 먹으면 좀 속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른 거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칼슘 약은 드셔도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 약을 먹기 싫다고 그러면 우유도 드시고 뼈째 먹는 생선도 있잖아요. 야채 같은 거 이제 골고루 해주셔야 되고요. 섬유질은 아까 하루에 30g 정도 더 먹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조리하실 때 저는 이마트나 이제 롯데마트 있잖아요. 대형 할인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들어겠습니까? 채소. 거기부터 먼저 들어옵니다. 나중에 늦게 들여다보면 결국에 또 이렇게 안 사거나 가득 차게 되거나 오늘 예상 지출 초과했다 그러면 안 사게 되잖아요. 그죠? 야채부터 먼저 사자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일일 권장량이 30g인데 20g 정도밖에 안 먹고 있어요. 사과 같은 것도 저는 껍질째 먹습니다. 그 주스 같은 것도 다 갈아가지고 건더기도 버리지 않고 건더기 통째로 드셔야지 그 섬유질 섭취량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섬유질 안에는
그러니까 항상 과일이나 채소 안에는 뭐가 같이 들어있습니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항산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요. 커피나 이제 차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첫 번째 입맛 자체를 되게 중독적으로 끄는 성격이 하나 있고요. 커피가 뭡니까? 탈수제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드셨으면 물 2잔 정도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입맛 훈련, 이제 다이어트 훈련하는 사람들이면 커피는 저는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반드시 한 잔 먹었으면 바로 물 2컵을 더 먹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피 드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을 드세요. 커피가 어때요? 그 안에 믹스도 들어있고, 뭐 블랙은 좀 안 그럴 수 있는데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맛에 뭐가 기억이 됩니까? 단맛이 기억이 되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제 중독적인 합성 효과를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고 나셨을 때는 물 1컵으로 반드시 입을 이제 소독해 주자. 녹차 같은 것도 뭐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주로 물을 많이 먹는 편인데 네. 녹차를 하루에 한 4-5잔 정도. 그러니까 녹차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분분해요. 녹차가 위암을 이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카페인만 들어가가지고 이제 혈압만 올릴 뿐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몸 경영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용입니다. 그래서 가용하지 않으시면 돼요. 뭐 커피 한 잔. 아직까지 이게 임상 결과가 몸에 나쁘다. 오히려 이제 커피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심장에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커피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렇게 머리 쪽에 안 좋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커피나 차 같은 경우도 드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입맛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제한하는 편입니다. 입맛 자체를 아주 밍밍하게 만들어줘야지 되거든요. 조식과 연식은 예? 조식과 연식. 조식은요, 거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거치 조자. 연식은 연한 음식이죠. 인스턴트 푸드죠. 그래서 가급적 내 몸을 살리는 음식들은 조식이 된단 말이죠. 그 신토부리 음식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야채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을 이제 살리는 거예요. 국물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예. 국밥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까? 국밥 건더기만 드시면 되죠. 예. 건더기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에 따라서 판단하세요. 내가 지금 혈압이 높다, 비만이다, 그리고 점점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가고 있다. 그럴 때는 그 국밥을 건더기만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하버드 쪽에서도 이제 건강 피라미드의 가장 어떤 기본들을 보면 이 야채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가장 저명한 이제 국립암연구소에서 이렇게 암 예방 디자이너 푸드라는 것, 이 음식을 먹으면 암이 예방된다 하는 음식들을 봤더니 이 3층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늘, 배추, 생강, 콩, 당근, 샐러리. 싫어하죠?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이지만 몸에는 그만큼 좋고 면역력을 올리는 음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2층에 있는 음식도 뭐 아까 녹차 있죠, 그죠? 녹차 같은 거, 현미나 이런 음식들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는 것들이 암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다운사이징은 이제 아마 여기 이제 직장인들이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를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들이 크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되게 받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 그 다음에 의외로 그런 건 없으신가 보다. 일은 없으신가 봐요. 일, 그 다음에 돈, 자기 생각. 근데 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엔딩 포인트는 제가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 있는 사물이 자기에게 작용을 미쳤을 때
자기 인체가 가지게 되는, 자기가 가지게 되는 어떤 부담이거든요. 그 부담을 결정하는 거는 자기죠.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성격, 자기의 철학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단이 한 명이 왔어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먹는다는 거야. 너 스트레스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직장. 그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만두기도 싫대.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혹시 얼마 전에 직원들 뽑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뽑았대요. 너가 회사 몇 명 지원했니 그러니까 3명 뽑는데 1000명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너 진짜 좋은 회사 다닌다. 그래 이야기했더니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997명이 떨어지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하나 더 이제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한테 오신 분 중에 되게 잘생기고 이렇게 촉망받는 이제 대기업에 이제 그 어떤 가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개월 동안 몸무게가 10kg 동안 빠졌어요. 음식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뭐가 걱정이 됐겠습니까? 너 이거 배 쪽에 뭔가 이상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뭐를 의심하겠어요? 암을 의심하겠죠. 저희 병원 아시는 분 소개해가지고 CT도 찍고 내시경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 이제 병력을 물어보는데 뭐가 문제인가 쫙 듣다 보니까 3개월 전에 그 일이 발생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꼼꼼하고 완벽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오늘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러신 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엘리트는 대부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옆에 있는 B 팀의 팀장하고 같이 하게 됐어. 이 입사 동기인데 이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일 같은 것도 잘 안 되면 밤에 술자리 자꾸 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A 팀장이, 저 한자죠. A 팀장이 이 B 팀장하고 일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그죠? 일도 자기가 다 해야 돼. 마무리 항상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참다. A 팀장 성격에 잘 이야기도 못 해요. 참다가 결국에는 이러다가 자기가 병이 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B 팀장한테. 그 B 팀장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네?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으면 아마 그 사람 저희 병원에 안 왔겠죠. 이 나쁜 놈 하면서 이제 한판 붙었겠죠. 근데 B 팀장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단수라고.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 내가 진짜 고칠게. 내가 그동안 진짜 나쁜 놈이었어. 근데 왜 이 팀장이 병이 났을까요? 역시 또 잘하시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사장도 못 바꾸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못 바꿨던 B 팀장인데 뭐 친구가 그 옆에 동료가 그 한마디 한다고 눈이나 깜짝하겠어요? 업무 스타일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A 팀장이 이제 A 팀장 성격에 A 팀장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요, 못해요? 다시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지나가지고 혼자서 이제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B 팀장이 딱 이렇게 이제 오더니 하이 하면서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하면서 딱 앞에 앉았대요. 그 앉는 순간에 딱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돌멩이가 됐어요. 식도에 딱 막아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먹기만 하면 배가 아프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굉장히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저한테 왔습니다. 왔으니까 일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몸무게 10kg 빠졌는데 안 그래도 말랐던 친구가 몰골이 이제 앙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지를 해줘야죠. 너무 힘들었겠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A 팀장을 혼을 냈겠죠, 그죠? 왜 혼을 냈습니까? 왜 하나님도 못 바꾸는 B 팀장을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서 그거는 너의 오만이자 독선이다. 두 번째, 왜 B 팀장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이야기를 안 하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주문했겠습니까? B 팀장의 못마땅한 부분, 객관적으로 업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되 그 사람이 수용하거나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라. 제가 우리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남편한테 잔소리는 하더라도 남편이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는 절대로 기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잔소리는 계속 해야죠. 안 하면 화병 생기니까.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이야기 못해가 생긴 병이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잖아요. 그때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되게 좀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 더 덧붙였어요. 혹시 B 팀장의 장점은 없니? 찾아보려고 생각을 했니? 또 보니까 자기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줬던 것도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건 뭐냐면요. 자기의 뭐를 낮춘 겁니까? 자기의 기준을 낮춘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하고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남이 바라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테이크가 와야 돼요. 기본 테이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괴로워해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한테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은 어떻게 빌려줘요?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돈 빌려줄 때 어떤 마음을 줍니까? 그냥 어차피 떼었다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돈 100만 원 빌려다가 100만 원 안 빌려주면 다 많은 그냥 줘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인사 대치명하세요. 자기 기준을 낮추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하시려면 이 뒤에 있는 거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가면 항상 있는 데가 이제 찜질방인데 찜질방을 항상 가서 저는 30분 근력 운동하고 20분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고 20분을 찜질방에서 이 훈련해요. 생각 중지 훈련합니다. 생각 중지 훈련. 머릿속을 자꾸 비우는 훈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생각 과잉이에요. 그죠?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감고, 자, 편안하게 기댄 상태에서 눈을 감아보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막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만 하세요. 생각하지 말자는 생각.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자기 호흡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눈 뜨세요. 아유,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적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집단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굉장히 잘하세요. 엄청 잘하십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제가 지금 책을 4권 썼거든요. 아까 이야기 들으셨죠? 그것도 2년 만에 4권 썼고, 뭐, 꽤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딱. 그 다음에 지금은 다 5권째 쓰고 있고. 근데 이 책들의 모든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생각 중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요. 새로운 게 들어올 틈이 없죠. 그래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무슨 증상입니까? 건망증이에요. 뭐 자꾸 깜빡깜빡 하든지 그러면 뭐 자꾸 일을 하는데 놓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이 너무 많은 겁니다. 아까 가로라고 했어요. 가로도 그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일이나 학습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적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게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삶의 표준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달리기 하는 친구가 앞에 있는 사람 따라잡다가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대부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딴 데 이야기했더니 체력을 키워야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도 뭐 개구리 보고 돌멩이 던지나 똑같이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체력을 키우겠어요. 그죠? 이때는 삶의 표준을 잠시 낮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쉬었다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 중지 훈련 좀 하시고요. 너무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낮추면 이만큼 남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로 자기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 자기 건강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체력이 올라갑니다. 그럼 덩달아서 뭐도 올라갑니까? 삶도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대입니다. 제가 8대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실행하는 것들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강의 원고 같은 거 요청이 오면 기고 같은 게 오면요. 그날 바로 적어서 보내요. 옛날에 8대 실험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마감일까지 계속 고쳐요. 기자들한테도 계속 고쳐가지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보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 와요. 이것 좀 그러면 또 고쳐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에너지 조금 더 주시라는 거예요. 이게 잡초인데요. 그래서 아까 생각 중지훈련하면 많이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성격을 잘 이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성격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입 A 성격하고 완벽 성격이에요. 강박성 성격이 완벽 성격이거든요. 타입 A 성격은 무슨 성격입니까? 다혈질입니다. 급한 성격이에요. 버스 저 앞에 뛰어가고 있으면 막 뒤따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문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하철 오면 딱 지하철 이제 오면 빡 뛰어가가지고 발부터 집어넣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들. 그럼 차 끼어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거 황당한 거 봤다니까요. 저 앞에 있는 차가 멀쩡하게 잘 가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조금 뭐 괘씸하긴 하죠. 이제 조금 이제 무례하게 끼어들려고 하니까 안 끼워주려고 급가속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 것도 박아요. 그러니까 좀 끼워주고 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실험 가끔 연습합니다. 지하철 그냥 한 대 그냥 보내요. 그냥 여기 가가지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왔을 때 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서 있다가 한 대 오더라도 한 대 보내고 그 다음 차 타고. 이게 뭡니까? 성격을 둔감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성격은 좀 어떻게 사는 연습해야 됩니까? 지저분하게 사는 연습하셔야 돼요. 집안도 청소 매일 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으면 양말 같은 거 매일 갈아 신지 말고 팬티도 그래요. 사흘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입고 평생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자기가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못해가 제가 그런 거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렇게 조급하게 이렇게 각박하게 살다 보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죠. 세로토닌이 이제 우울증 막는 호르몬, 학습 호르몬. 요즘에 또 우리 이 박사님께서 이런 걸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직장인들 많이 개발하는데 그거를 많이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니까 약보다는 포옹하는 거, 칭찬하는 거, 웃음, 선행, 운동, 명상, 걷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뭐가 분비가 돼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로토닌 분비되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뭐. 오른쪽에 계신 분 보고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번 안아주면서. 네, 안아주면서. 왜냐하면 이걸 하면 옆에 사람이 기분 좋기도 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건강해집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고 칭찬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하루에 10번씩 그냥 칭찬하시고요. 10번씩 웃으세요.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사람 좀 안아주고요. 물론 이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량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저희 병원에 이제 기초대사량 재는 기계가 있는데 이 뚱뚱한 사람하고 이게 좀 이렇게 정상체중인 사람들 보면 정상체중인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높아요. 기초대사량은 뭡니까?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에너지거든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살이 찌겠죠. 그죠? 근데 그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죠. 근데 근육은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은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기초대사량이 높아요. 그런데 기초대사량이 높이는 방법 하나를 더 살펴봤더니 뭐가 있냐면 뭐가 있습니까? 체온이 있더라는 거죠. 체온이 올라가면 근데 우리 현대인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율신경계 부전증 때문에 그런데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밸런스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잃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근육운동과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다.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이동한다. 가식을 자주 한다.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화학약품과 화학조미료가 들어가는 음식을 적게 먹는다. 가볍게 샤워만 할 뿐 입욕하지 않는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에어컨을 가동하면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가 부전증에 빠지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하시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지만 뭐가 올라갑니까? 세포들이 활성화되거든요. 면역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미 체온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는 정도, 암에 걸리는 정도, 비만해지는 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낮은 체온으로 인하면 암, 녹내장, 고혈압, 뇌졸중, 뭐 면역력 떨어지는 것들, 아토피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을 1도 올리는 생활법 보면 아침 운동, 기상 후 따뜻한 물, 출근이나 외출 시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커피 대신 가급적 차를 마시고 가식하지 않고 입욕을 적이고 이불과 내복으로 본.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불 만날 발로 차고 잤는데 요새 이불 덮고 잡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취침 전 보일러 정도는 가볍게 켜주시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으로는 생강, 유자, 고구마, 대추 등이 있습니다. 슬로우 트레이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구 근육이 더 멋져요? 오른쪽? 여자분들은 대부분 B라고 그러고 남자분들은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아마 로망일 건데,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요, 아까 당뇨병도 많이 걸리는 인슐린 너무 이게 벌크하게 키우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B 정도의 장근육이라고 그러죠. 자기게 개발되어 있는 근육이 훨씬 더 이렇게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슬로우 트레이닝인데요. 슬로우 트레이닝은 뭐냐면, 슬로우 트레이닝이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운동입니까? 천천히 하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동작은 천천히 하면서 호흡은 확실하게 하는 게 슬로우 트레이닝입니다. 슬로우 트레이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좋네요. 딱 옆에 팔걸이 잡으시고요. 팔걸이 잡으시고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배 쪽으로 한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배 쪽을 붙여가지고 그냥 정상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유지를 하세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숨을 멈추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올리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내리고.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물론 이게 근력이 되시는 분들은 발에 땅에도 안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1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1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그래서 하루에 3세트만 하셔도요, 복근과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이 되게 가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셨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줄 때는 숨을 내쉰다. 그리고 힘을 뺄 때는 숨을 들이마신다. 동작은 최대한 천천히. 이거는 이제 발끝 드는 것들로 할 수 있어요. 발끝을 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을 내쉬겠죠, 그죠? 천천히 이제 발 뒤꿈치 들면서 숨을 내쉬고, 그다음에 발 뒤꿈치를 내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발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들 때 숨을 내쉬고, 1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1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그러니까 10회 3세트가 1세션입니다. 활동 피라미드는 이제 제가 이제 내 몸 경영 책에도 썼지만, 제 차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도 앞으로 차를 이제 BMW로 했어요. BMW. 뭔지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크, 365회. 서울에서는 차 가지고 다닐 필요 별로 없어요. 버스, 메트로, 워크. 저희 병원, 이제 저희 클리닉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클리닉이 뭐가 없는 병원입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좀 약 올리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걸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엘리베이터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신 분이 있으면 도로 내려보낸 적도 있어요. 4층에 있었는데 도로 걸어서 올라오라고. 왜냐하면 하루에 몇 보 정도 걸어야 됩니까? 10,000보는 걸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3,000보밖에 안 걸어요. 그러면서 살빼로 이제 온다고. 기본부터 실천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생활의 운동화예요. 그 다음에 운동의 생활화는 아시죠? 30은 뭐예요? 일주일에 3번, 적어도 30분. 이거는 미니멈입니다. 최소. 숨찬 운동, 유산소 운동이죠. 땀나는 운동, 근력 운동. 젊었을 때는 무슨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유산소 운동.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5대5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구 운동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걸리는 병이 2가지가 있습니다. 노안하고 안구 건조증. 제가 얼마 전에 이제 PC방에 잠시 이제 누구 찾으러 갔다가 딱 보니까 들어갔는데 하도 분위기가 묘해가지고 좀 열심히 봤어요. 근데 PC방에서 이거 하는 애, 게임하는 애 딱 옆에서 살펴보니까요. 10분 동안 눈을 한 번 깜빡 안 그래요. 심한 애는 뭐 아마 심한 애는 내가 10분밖에 안 읽었을지 그 애는 1시간 동안도 눈 깜빡 안 그릴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전자파에다가. 자, 눈 떴다 감았다 10번만 해보세요. 아마 지금 하시면서 눈이 되게 이렇게 조금 이제 뻑뻑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 감았다를 별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 이렇게 이게 컴퓨터 보시고 그러면 안구증 100% 오거든요. 50분 하시고 어떻게 돼요? 10분은 이렇게 눈을 돌려서 딴 걸 본지 먼 데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구 운동 지금 혼자 싸우고 계시는데 잘 하셨습니다. 자, 고개 그대로 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사람 코끝에 한번 보세요. 눈동자만 돌려가지고. 힘드시죠? 자, 왼쪽 사람 코끝. 고개 돌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위로 쉽게 떠보세요. 아래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너무 잘하신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뒤에 한번 보이면서 한번 이제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눈이 크시니까 너무 잘하시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거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뭐가 예방이 됩니까? 안경 쓰는 시간,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이렇게 습관이 나빠서 그랬는데 10년 정도는 미룰 수가 있어요. 그 노안을 방지할 수 있단 말이죠. 운동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체중 실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 있죠. 관절염 환자나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 체중 실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관절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하시고. 칼슘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 중지 훈련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에서 가끔 해요. 숲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톤치드가 있어요. 그죠? 피톤치드는 면역력과 학습 능력을 이렇게 높여줘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 고급 유치원이, 명문 유치원이 있어도 어디 있느냐면요. 독일 같은 데는 숲속에 있어요. 그리고 애들 중증 장애인들 이제 특수 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 숲속에 있다고요. 그게 그만큼 애들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학습 능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생각 중지훈련 할 때 숨 어떻게 쉬라고 그랬어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라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숲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10분씩.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라도. 조깅도 이제 숲속에서 하시면 훨씬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대 2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몸의 CEO가 되시면 무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건강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질병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건강 공부는 원인을 파악해서 잘못을 개선하는 거고 내 몸 현실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야 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내 몸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동안 내가 내 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내 몸에서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안 하고 있는 건 뭔지 생각 중지 훈련 할 때도 좋고 아니면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얌전하게 이렇게 저녁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목욕하면서
몸하고 이제 몸을 만지면서 대화를 해요. 오늘 술 좀 먹었으면 간 보고 좀 고생했다. 오늘 머리 많이 썼으면 머리 좀 만져주면서 야, 머리 너 참 피곤하지. 자기 몸하고 이제 자식하고 대화도 중요하고 친구하고 대화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게 진정으로 자기 몸을 아끼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몸쓰기예요. 무조건 몸을 쓰셔야 됩니다. 하루 만보 반드시 하시고요. 일주일에 3번씩은 운동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건강 신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10개 정도까지 만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 돌아가실 때 나는 내 건강 신조를 어떻게 하겠다. 한번 결심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다짐하는 의미로 요즘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못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자기 전 한두 시간 전에는 절대 먹지 않는다. 어제 못했네요. 어제 저녁에 좀 늦게 술 먹었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먹는다. 오늘 먹었습니다. 식사 순서 지킨다. 물,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아침에 일어나면 10분간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것도 했어요. 계단을 즐겨 이용하며 되도록 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늘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 혼자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왔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아니고 계단을 올라왔어요. 교대 쪽으로 이게 환승할 때 굉장히 긴 게 있더라고요. 이 요청이 오면 그때 바로 처리한다. 몸이 피곤하면 낮잠을 자든 바로 쉰다. 남의 사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강요하지 않는다.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본다. 이게 제 신조고요. 뭐 적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 들으셨으면 자기의 신조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 이메일은 적으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우리 팀에서 강의 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잘 보살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프거나 상급병원 뭐 그런 주치의로서 제가 역할을 최대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자기 내 몸 경영은 절대 빠르지도 않지만 어때요? 절대 늦지도 않죠.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에 자기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몸 경영에 승리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